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여러분의 저축,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탄생에 관한 비밀스러운 기록입니다. 1910년 11월의 어느 쌀쌀한 밤, 7명의 남자가 뉴저지 호보컨역에서 비밀리에 개인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조지아주 해안에 위치한 외딴 섬, 지킬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7명의 남자들은 당시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서 열흘 동안 훗날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를 탄생시킬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문자 그대로 완벽한 음모였습니다. 7명의 민간은행가들이 가명을 사용하며 비밀리에 만나 미국 전체의 통화 공급권을 자신들의 손에 쥐게 할 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3년 후인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 의회가 텅 비어 있을 때 연방준비법은 조용히 통과되었습니다. 그 비밀회동 이후 불과 3년 만에 7명의 남자들은 역사상 어떤 왕이나 황제, 어떤 정복자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돈의 창조 그 자체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더 페더럴 리저브는 이름과 달리 연방 소속이 아니며 아무런 준비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정부 기관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진 민간은행들의 카르텔일 뿐입니다.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회동 이후 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기관은 단 한 번도 의회로부터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7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훔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연준을 만든 바로 그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연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 속의 모든 달러가 사실상 민간은행가들이 소유한 부채 증서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실제로 당신의 돈과 저축, 그리고 경제적 미래를 통제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910년 11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7명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 거대한 계획을 성공시켰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110여 년 전 그들이 비밀리에 만든 시스템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킬 아일랜드 회동 3년 전인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 시스템의 모든 중대한 변화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의 금융공황은 바로 이 은행가들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완벽한 위기였습니다. 1907년 10월 뉴욕 증권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예금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뱅크런 사태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평생 모은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던 그때의 공포와 무력감을 떠올려보면 1907년 미국인들이 겪었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 2차례 중앙은행을 설립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1836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괴물이라 부르며 폐지시켰습니다.
그는 이 기관을 영속시키려는 망상에 빠진다면 미국 국민에게는 정부를 통제하려는 은행의 시도라는 운명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잭슨의 승리 이후 미국은 77년간 중앙은행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1907년 공황이 닥쳤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줄 최후의 대부자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JP 모건이 등장합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였습니다. 그의 은행인 JP 모건 앤 컴퍼니는 거대한 철도망, 철강산업, 그리고 수많은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 총수와도 같았습니다. 공황이 닥치자 모건은 개인적으로 구조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주요 은행가들을 자신의 도서관에 가두고 자금풀을 만들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의 막대한 자본과 의지력만으로 뱅크런을 막아냈습니다. 모건은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건은 시민의 의무감으로 시스템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바로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며 그 중앙은행은 우리 같은 은행가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1907년 공황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JP 모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민간은행가들이 정부보다 통화 공급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렇게 주장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듬해인 1908년 의회는 올드리치 브리랜드법을 통과시켜 은행 시스템 개혁을 연구할 국가통화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장은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이자 JP 모건이 사업 파트너였으며 석유왕 존 D. 록펠러 주니어의 장인이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었죠. 위원회는 유럽 은행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혁안을 추천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실제 목적은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법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장막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10년 11월 22일 밤 7명의 남자가 뉴저지 호보컨역의 개인 열차 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수나 비서 없이 혼자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만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언론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들이 은행 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중은 거대 은행과 월스트리트, 특히 JP 모건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은행가들이 만든 법안은 상정되자마자 사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임을 오리 사냥 여행으로 위장했습니다. 열차는 남쪽으로 1600km를 달려 조지아주 해안에 지킬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은 모건, 록펠러, 벤더빌트 같은 미국 최고 부호들만 회원으로 있는 사교클럽의 소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7명은 1910년 화폐 가치로 약 6천억 달러의 자산을 대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0조 달러에 달하는 당시 전 세계 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제 그 음모의 주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핵심,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그는 상원의 재정을 장악해
국가의 총지배인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은행가들이 만든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은행가의 탐욕이 아닌 정부의 개혁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대리인 프랭크 벤더립. 그는 미국 최대 은행이자 오늘날 시티은행의 전신인 내셔널 시티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우리의 지킬 아일랜드 비밀 원정은 연방준비제도의 실제 잉태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면 치명적이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설계자 폴 와버그. 그는 독일의 유서 깊은 와버그 은행 가문 출신으로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영란은행, 독일 제국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돈을 창조하고 금리를 통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척하면서 민간 은행가들의 배를 불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지적인 설계자였습니다. 다른 은행가들이 돈과 권력을 가졌다면 와버그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P. 모건이 사람들, 벤자민 스트롱과 헨리 데이비슨. 스트롱은 훗날 연준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초대 총재가 되어 14년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모건이 이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내부자 파이어 앤드루 재무부 차관보. 그의 존재는 이 모임에 공식적인 정부 업무라는 위장막을 씌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아닌 은행가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지킬 아일랜드 회동 이후 재무부를 떠나 연방준 비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열흘 동안 이 7명의 남자들은 지킬 아일랜드 클럽에서 완벽한 비밀 속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민간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가 자금을 대며 대중에게는 금융공황을 막기 위한 개혁으로 포장될 수 있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들은 3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을 혐오했습니다. 해결책은 중앙은행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방이라는 단어로 정부 통제를 암시하고 준비라는 단어로 안정성을 암시하는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을 증오했습니다. 해결책은 여러 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뉴욕 연준이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셋째, 정부가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는 문제. 해결책은 은행들이 직접 소유하되 정부의 보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회원은행들이 소유하고 이사도 그들이 선출합니다. 정부는 일부 이사를 임명하지만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은행가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킬 아일랜드에서 탄생한 괴물의 본질입니다.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설 카르텔처럼 운영되며 무에서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스템. 그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돈을 창조합니다.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돈을 만들어내 정부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돈을 군비 지출, 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경제에 풉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연준에 이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민간은행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소유주인 민간은행들은 그 이자를 수익으로 챙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킬 아일랜드에서 설계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제 은행가들은 법안 초안을 손에 쥐었고 의회를 통과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3년간의 치밀한 정치 공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하여 은행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은행에 대항하는 개혁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3년 12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타이밍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절묘했습니다. 의회가 크리스마스 휴회를 앞둔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워싱턴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아있는 의원들은 지쳐 있었고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방준비법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되었고 윌슨 대통령은 바로 그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찰스 린드버그 하원 의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보이지 않는 돈의 권력에 의한 정부가 합법화될 것이다. 의회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이 통화 시스템이다. 그는 옳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의 음모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비밀리에 설계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토록 이 권력을 원했는지는 그 직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연준이 문을 연 지 불과 3개월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연준은 정부의 전쟁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돈을 찍어내 미국의 참전을 도왔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통화 공급량은 2배로 늘었고 은행들은 전쟁 채권 이자와 군수업체 융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전쟁 후 연준은 저금리 정책으로 1920년대에 주식시장 거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929년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준은 바로 이런 공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은 1907년의 위기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연준은 명시된 임무에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준은 대중에게는 실패했지만 은행가들에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 동안 연준을 소유한 거대 은행들은 파산한 소규모 은행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기는 그들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킬 기회였습니다.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려 붕괴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통화량이 3분의 1로 줄어들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은행과 기업들을 파괴했지만 거대 은행들이 시장을 독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폐지 선언으로 달러가 아무런 실물 가치와 연동되지 않는 순수한 명목 화폐가 된 이후 연준의 권력은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무모한 탐욕으로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최고 경영자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0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은 또다시 수조 달러를 찍어냈고 그 돈은 대부분 월스트리트와 부유층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억만장자들의 부는 급증했지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았습니다. 이 모든 돈 찍어내기의 대가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1년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돈은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식료품, 기름값, 월세,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연준이 창설된 1913년 이후 미국 달러는 구매력의 98%를 잃었습니다. 1913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32달러를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준은 매년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매년 당신 돈의 가치를 2%씩 떨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저축은 그 가치의 절반을 잃는 동안 연준을 소유한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하면 언제든 구제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에 모였던 그 7명의 남자들이 대표했던 기관들은 지금 연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은행은 오늘날 JP 모건 체이스가 되었고 내셔널 시티은행은 시티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준의 가장 큰 회원 은행이자 주주입니다. 연준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그것을 소유한 은행들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110년이 넘도록 완전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면책 특권입니다. 지킬 아일랜드에서 탄생한 괴물은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살아 숨쉬며 당신의 돈과 경제적 미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음모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프랭크 밴더립은 수십 년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 특정 그룹이 모여 은행 법안을 썼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폭로되었다면 그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옳았습니다. 만약 1910년에 미국인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 법안은 결코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회의는 비밀이었고 이름은 숨겨졌으며 법안은 위장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명의 남자, 열흘간의 비밀회동, 1910년 11월에 지킬 아일랜드. 바로 그때 당신의 돈이 사유화되었고 은행들이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비밀리에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킬 아일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형성하는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지식 탐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킬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